해설 전에 이 책에 실려 있는 제가 이제 분석한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호 모형 또는 시그널링 모형은요, 2025년에서 이제 2025년이니까 시험이 나오기 전에 이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3번이나 이제 출제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다른 과목과 다르게 노동경제학은 고득점을 위해서요, 기출 문제를 다 푸셔야 되고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아쉬운 거는 기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그 해설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셔야 되는 거고, 어떤 이제 그 깊은 이론보다는요, 이 기출 문제를 일단 다 푸실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그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약간의 수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인수분해, 미적분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똑같이는 안 내죠. 숫자 등은 당연히 바꾸거나 이러한 어떤 이론이 성립할 때 안 할 때에서 이제 약간 뒤집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출은 정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기존 문제와 3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문임에도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제 길다라는 거는 시험을 보실 때 약간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자, 긴 지문이 나오면은 저 같아도 시험장에 가면 쫄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를 딱 보고 내가 도저히 이걸 당장 풀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출제자가 또 노리는 심리적인 약간 이제 멘탈 붕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산문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순서 바꿔서 써도 채점하는데 채점자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수백부에 그 채점을 해봤지만 그 번호 바꿔서 쓰더라도요, 본인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 문제별로 배점을 다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산문을 먼저 쓰시고 와야지, 여기에 막혔다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하면 산문까지 동반 붕괴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교과서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님,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불문하고 찾을 수 없는 구체적인 숫자가 기재된 표를 통해 사례형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와 다르게 반대 상황인 결론적으로 통합균형을 출제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통합균형과 분리균형 여부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성립한다, 안 한다를 제시해서 이 Y자 갈림길에서 답을 일단 맞추셔야 돼요. 답이 틀리면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점수는 크게 하락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수저에서 설명한 일반기호로 쓰인 수식과 그래프를 구체적인 숫자 사례를 통해서 분리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신에 지문은 길지만 25점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출제자가 마음속으로 상정한 그래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뒤에서 해설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다시 읽어보면, 계속 읽어보면, 교과서에서 전형적으로 주어지는 임금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생산성과 임금은 같다.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서는요, 세로축이 임금이나 생애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나오는데 생산성과 임금은 같다, 이퀄이라는 문구에서 그 모형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뭐 현직을 떠난 강사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출제위원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이 문제 이 부분에서 이게 뭘까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막히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앞 강의에서, 앞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기업이 제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졸이면 고생산성자는 대졸로 갈 것이고 저생산성은 고졸로 갈 것이다라는 묵시적인 틀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졸은 고생산성에서 40의 임금, 그리고 저생산성 고졸 25의 임금, 이렇게 이제 제시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시하라는 수식을 제대로 쓰시고 답을 대목차에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래프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래프까지를 요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그리셨다면 100% 만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특정 집단, 대졸, 비대졸, 대졸, 고졸이라고 하면 임금은 그 집단의 생산성과 같은 대목에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졸 안에서도 대졸로 같지만 고생산성과 저생산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떤 임금을 받는다는 것인가 해서 여기서 어떤 사고에 시쳇말로 삑사리가 한번 왔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문구상의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업이 제안하는 것으로서 아예 그 학력 수준이 즉 인적 자본 투자가 생산성을 늘리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철저한 믿음 하에 원래 타고난 생산성을 그냥 드러내는 학력 수준은 신호일 뿐이다. 요거라는 거는 그냥 묵시적으로 고생산성은 대졸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말을 이제 여기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순수 신호라는 전제라는 말로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대졸은 고생산성 자가 갈 것이고 고졸은 저생산성 쪽으로 이렇게 매칭이 될 거라는 거를 기업이 인식함을 상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비용의 차이로 이제 그 어떤 순수익이 그 의미 있게 차이가 날 때 분리균형을 도모하는 건데 이 문제는 그게 성립하지 않는 거를 제시한 문제입니다.